이제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이 도시 체계예요. 도시 체계.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도시는 이제 하나의 중심지인데 그 도시가 조그마한 도시도 있고 큰 도시도 있고 고차 중심지도 있고 저차 중심지도 있고요. 자, 그런데 도시 체계라는 게 뭐냐면 포인트가 도시와 도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더라. 예를 들면 고속버스가 오고 가고 전화통화가 오고 가고 인터넷 데이터가 오고 가고 그래서 도시와 도시가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 상호작용을 하는 양이 도시의 규모와 도시의 거리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상호작용을 하는 게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도시하고 관련해가지고 상호작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도시 체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시 체계. 자, 그래서 각 도시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양을 봤더니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이 있느냐. 이게 우주에서 천체와 천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중력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이걸 중력 법칙이라고 해요. 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말이 조금 이게 되게 무서워서 그렇지 내용은 되게 쉬워요. 자, 공식을 간단히 적어보자면 자,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두 도시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상호작용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상호작용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상호작용량은 두 도시의 거리하고 일단 반비례한다. 거리가 멀어지면 상호작용량이 줄어든다. 사실 공식은 적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리가 똑같을 경우 두 도시의 인구 규모가 크면 클수록 상호작용은 많아진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도시 1의 인구, 도시 첫 번째 도시 인구 곱하기 도시 2의 인구. 그래서 두 도시의 상호작용량은 이렇게 결정이 되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각 도시들의 상호작용량을 봤더니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자, 서울이 이렇게 있고요. 서울이 이렇게 있고, 서울에서 이제 물론 거리가 똑같진 않지만 꽤 먼 곳에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전라도 쪽에는 광주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그래서 지도에서 이 도시 위치를 살펴봤잖아요. 자, 서울의 인구 몇만 명이냐면 대략 1000만 명. 부산의 인구 대략 몇만 명이냐면 350만 명, 대략 150만 명. 자, 그러면 서울과 광주 사이, 서울과 부산 사이 어느 쪽이 상호작용이 더 많을까? 당연히 서울과 부산 사이가 상호작용이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인구가 훨씬 더 많잖아. 자, 이런 상호작용량을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두 도시 사이에 고속버스가 몇 대나 있느냐, 또는 인터넷 데이터가 얼마나 오고 가느냐, 그런 걸 살펴보면 상호작용량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자, 이제 광주 근처에 조그마한 도시 정읍이 있어요. 자, 정읍의 인구는 11만 명. 자, 그러면 정읍과 광주는 상호작용량이 꽤 많아요. 거리가 워낙 가까우니까 고속버스가 30분만 한 대씩 있어요. 자, 그런데 분명히 서울이 광주보다 인구가 더 많지만 거리가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둘 다 전라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과 정읍 사이에는 상호작용량이 조금 적어져가지고 고속버스가 1시간마다 한 대씩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도시의 상호작용량이 인구하고 거리하고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정읍하고 혹시 부산하고는 상호작용이 많을까 적을까? 적어요. 실제로 정읍에서 부산 가는 고속버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산을 가려면 다른 데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마찬가지예요. 서울과 부산은 상호작용량이 많은데 부산 옆에 있는 도시하고는 이제 이런 식인 거지. 얘하고 광주는 상호작용이 아마 없을 거고, 정읍하고 이 도시하고는 아예 도시 이름도 모를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도시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대도시와 소도시가 일정한 상호작용에 있어서 체계를 이루고 있더라. 이게 도시 체계예요. 그러니까 말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용 자체는 되게 쉽죠. 그러니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뒤에 가시면 몇 번 문제를 보시면 되냐면 페이지 157페이지 157페이지 7번 문제 보시면 돼요. 7번 문제. 자, 그림과 관련된 도시 단원의 학습 목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출이라고 써있죠. 수능 기출 문제예요. 자, 경부선 고속버스의 이런 운행 간격을 봤더니 자, 중요한 건 거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 서울에서부터 김천까지는 229.1km,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384.3km. 부산까지가 훨씬 더 멀죠. 근데 우리가 운행 간격을 봤더니 부산까지는 20분마다 한 대씩, 김천까지는 60분마다 한 대씩. 부산이 멀리 있지만 인구 규모가 워낙 크니까 상호작용량은 오히려 중간에 있는 김천보다도 더 많다는 내용이잖아요. 이 자료가 그러니까 인구 규모와 지금 거리에 따라서 운행 간격,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말하는 거잖아. 그 답을 찾아보면 답은 너무 쉬워요. 답 몇 번? 답은 5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체크를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도시 체계는 끝.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자, 대신 자, 이제 이 도시 체계는 여기까지 말하는 건 이제 우리나라만 따졌을 때고 그렇고요. 근데 이제 오늘날 세계화 시대다 보니까 세계 도시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어요. 이것도 물론 도시가 상호작용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일단 이 용어를 좀 알아주세요. 세계 도시. 자, 글자 그대로 어떤 도시가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런 도시를 세계 도시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런 세계 도시의 순위도 매기거든요. 어떤 도시가 더 영향력이 크냐. 자, 그걸 따지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건데, 자, 예를 들면 세계 도시를 따질 때 그 도시의 인구는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중요해요. 얼마 안 중요해요. 자,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자, 만약에 인구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 그런다면 아마 중국이나 인도에 있는 도시들이 영향력이 큰 도시가 되겠죠. 이해돼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도시는 어디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뉴욕이에요. 자, 뉴욕하고 서울하고 인구 어디가 더 많을까? 뉴욕. 서울이 더 많아요. 서울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말했잖아. 인구 규모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요. 자, 여러분들 인도에 있는 도시들은 인구 1000만 명 넘어가는 도시 많아요. 서울보다 큰 도시 많다고. 근데 그런 도시가 영향력이 크진 않잖아. 그러니까 인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요. 물론 아주 적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 근데 인구가 일정 수준만 넘어가면 인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인구는 중요한 지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도시에 이제 공업이 발달했다. 다 공업은 중요한 지표일까 지표가 아닐까? 중요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야, 뉴욕이 공업 도시예요? 아니잖아. 서비스업이 주로 발달해 있고 공장하고 상관이 별로 없잖아요. 그치? 네. 자, 그래서 이거 오해하기 쉬우니까 이거하고 세계 도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자, 그럼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국제기구라는 게 있죠. 유엔이라든지 뭐 적시자라든지 뭐 기타 등등 그런 국제기구의 본부가 몇 개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자, 여러분들 유엔 다 알고 있는 그런 국제기구죠. 유엔 본부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굉장히 이거 하나만 봐도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기업 중에 다국적 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은 한 나라에서만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 걸쳐서 경제 활동을 하죠. 그게 바로 다국적 기업이잖아요. 자, 이런 다국적 기업 공장이 있어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고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몇 개나 있느냐 본사가 중요한 거죠.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영향력이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돼요? 자, 이렇게 따져봤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도시는 뉴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런던이에요. 과거 영국이 엄청나게 힘이 셌잖아요. 썩어도 준치라고 런던이 굉장히 영향력이 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이게 정확하게 이제 지표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보통은 도쿄를 뽑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나라잖아요. 자, 물론 이건 그냥 상식인 거고요. 뭐라 그랬어? 지금. 사실 일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때 옛날에 그 우스갯소리로 말했잖아. 중국하고 일본 무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이게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무시하는지 모르겠는데 배울 건 배우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자, 아무튼 그래서 세계 도시라는 말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단어 하나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도시하고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종주 도시화 현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아까 7번 문제 위에 보면 6번 문제, 그 문제의 답이 종주 도시화 현상이거든요. 종주 도시화 현상. 자, 물론 우리가 교재 중간에 보면은 몇 페이지냐면 152페이지 왼쪽 아래에도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얘도 체크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 A라는 나라가 있고 B라는 나라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각 나라에서 당연히 중심 지역은 도시인데 도시들의 인구 규모에 따라서 한번 쭉 나열을 해봤더니 A라는 나라는 제일 인구가 많은 도시가 인구가 1000만 명, 두 번째로 많은 도시가 인구가 800만 명, 그 다음에 700만 명, 650만 명 이런 식으로 도시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B라는 나라는 인구가 1000만 명, 첫 번째 도시가, 두 번째 도시가 350만 명, 세 번째 도시가 250만 명, 250만 명 이런 식으로 인구수가 다르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 수준에 생각할 때 A하고 B 중에 어느 나라가 더 선진국일까? 당연히 A가 더 선진국이겠죠. 이 나라는 이 도시에 너무 많은 게 집중이 돼 있잖아요. 인구 규모만 보더라도. B는 우리나라예요. 서울, 부산, 인천, 대구잖아. 이걸 이제 깨달았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일종의 문제점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 알고 있으셔야 된다고요. 자, 도시들의 인구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전 국토가 비교적 고르게 발전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에 비해서 얘는 여기에 너무 많은 게 몰려있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한자로 하면 조금 어렵긴 한데 종주도시와 감이 잘 안 잡히죠. 영어로 하면 프라이머리 시티예요. 그냥 으뜸 도시, 얘가 지나치게 크다. 그 얘기야. 자, 이제 이걸 좀 말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뭐라고 설명할 수가 있냐면요,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를 수위 도시라고 불러요. 수석 1등. 수위 도시의 인구가 더 많아요. 무엇보다 더 많냐면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도시를 우리가 차위 도시라 그래요. 당연히 2등 도시보다 1등 도시가 인구가 더 많죠. 근데 얼마만큼 더 많냐면 얘보다 2배 이상 더 많을 때, 두 번째 도시보다 지나치게 클 때, 이럴 때 종주 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종주 도시화 현상이 뚜렷해진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개념 잡으셨죠? 자, 이건 주관식으로 내기 딱 좋은 주제니까 체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거예요. 종주 도시화 현상. 자, 이런 말도 기억 좀 해두시면 좋아요.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도시. 수위 도시, 차위 도시, 얘의 2배보다도 인구가 더 많더라. 요즘에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그렇게 서 있어. 짝다리 짚고서. 자, 여기까지 하면 내용 설명은 다 끝났어요. 혹시 질문? 일단 시험 범위 진도는 여기까지가 끝.